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충격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도 추모와 예도가 계속됐습니다. 3년 만에 실외 노마스크로 열린 할로윈 행사였던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책임질 주최자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반복돼야 하는지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큰데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반복된 참사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태 문제점과 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또 정신적 피해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보원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정말 남 얘기 같지 않고 그런 충격적인 부분이 우울증과 함께 계속 기억의 잔상이 많이 남아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계속 나고 있긴 해요. 일상에서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안전교육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사고 터지고 나서 또 이런 뒷수습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반복되는 재난의 수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약간 비탈길이었었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가 영상으로만 접했는데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훨씬 더 어렵지 않았나. 구급대랑 경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나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실외 마스크 해제되면서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는 상황인데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예상만 하지 말고 충분히 통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질서 유지선 그런 것만 해도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도 어떠한 행사나 그런 모임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밀려봤던 경험이 좀 있어서 지금을 계기로 해서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시민의식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의 오승주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주입니다. 예,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하태현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0월 29일 믿기지 않는 최악의 압사 참사.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말이죠, 하태영 교수님, 부모의 입장에서 참 이 어른의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 일단 저희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보완책이 많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사고를 당한 우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요. 그리고 이 사고를 수습을 위해 경찰, 소방 그리고 그 관련된 상인 시민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안전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 불감증 맞습니다. 이 참 군중이 몰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인식도 좀 더 이제 제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데, 오승주 과장님은 또 소방 대원으로서 더욱더 이 항상 늘 현장의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좀 어떻게 이태원 참사를 좀 보셨는지. 예, 먼저 이렇게 어려운 처인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를 대응하는 그 부서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고를 보면서도 이 119 신고를 할지 아니면 상황실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들도 분석과 대비를 하여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라도 혹시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 시스템을 더욱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태영 교수님, 2005년 11명이 숨지고 162명이 부상을 당했던 상주 압사 사고가 있었고요. 사실 2014년에 우리가 이제 잠을
있어서는 안 될 또 세월호의 참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안전부감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왜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반복될까?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안전은 사실 360일 24시간 계속해서 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안전 불감증 또는 이제 우리가 안전 문화라 그러는데요. 예. 그 이제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조직에서 동의하는 건데 안전 문화, 즉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생활 속의 안전 문화, 그리고 산업에서의 안전 문화인데 여기에서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보다는 나에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고 사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상주에서 일어났던 것도 역시 이제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건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런 곳을 좀 피해서 간다라든가 혹은 그런데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갈 때는 비상구가 어딘지 나갈 길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통행로가 어딘지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체크하고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지만은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 뭔가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과 산업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빨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런 사고들을 토대로 안전관리 경험이나 역량이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일상화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분야에 대해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 대한 특강도 많이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안전 문화라고 그랬는데 안전 문화에는 3대 요소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 의식,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식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자기 자리에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백화점을 갔을 때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안전제도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토론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 어떤 축제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축제가 아니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닐 경우에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혹은 융통성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법 집행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프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 구조라 그러는데 이 인프라는 여기서도 보면 용산에 조그마한 골목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있을 때는 미리서 소방이라든가 혹은 대피할 장소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일반 통행을 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인프라적인 구축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이런 안전사고를 갖다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안전의식 개인의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시설 구조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항시 생각을 해야 되고 갖춰놔야 되겠습니다. 자, 방송 당일과 녹화 시점에 피해 규모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 또 원인 우리 이제 전문가이신 오승주 과장님과 하태임 교수님 통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승주 과장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지금 이제 300여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참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의료 자원들도 많이 동원되었고, 그다음에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폭 3.2m, 그다음에 길이 한 40m 정도, 그다음에 경사도가 한 10% 정도 이런 이 지형상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지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압사도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인 긴급구조 통제단장님 언론 브리핑 때 이렇게 보게 되지면 중간 지점에서 한 5.7m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예. 그때 발표할 때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 다수의 사상자가 중간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원이 또 밀리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피난할 통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상자가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태영 교수님 이 TV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봤습니다만 골목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3.2m니까 솔직히 양팔을 벌렸을 때 그 폭 정도보다 조금 더 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골목길 살펴보면 T자형,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통제를 좀 하거나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제도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시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관할하는 그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시민들이 함께 협의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좁은 골목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숫자 그리고 특히 일주일 전에는 15만 이번에 10만이라는데 15만에서 이틀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물론 주최 측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일방 통행을 시킨다라든가 경찰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그 폭이 좁은 데다가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서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경찰 배치라든가 일방 통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축제 행사 때 보면은 그 호텔 옆에다 냉난방 시설해 가지고 또 상당한 실외기들 실외기 때문에 상당한 그 폭을 잡아먹었고 또 상인도 이게 성수기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가건물을 밖에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장 관련 기관이 행정기관이라고 했죠. 경찰에서 지자체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디가 문제점 있는 것을 미리서 분석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신고를 받고 구급차와 또 소방대원들의 출동을 신속하게 했습니다만 그 현장에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서 통제가 됐습니다만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생명로를 확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해진 대목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승조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도 화재를 대비해서 우리가 긴급 출동로 확보를 소방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조금 이렇게 그런 노선들이 확보되었으면은 훨씬 더 신속하게 접근하여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인도까지 뭐 꽉 차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부분들을 보면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행사의 어떤 주체를 떠나서 이러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제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통제가 됐어야 되는 부분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을 이미 했고 당시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대비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부분 주체자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많이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제 이 방송 당일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제 또 방송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체자가 진짜 없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우리 행정을 하는 정부 측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일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관리자라든가 책임자가 담당자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윤리적인 것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재난에 관해서 가장 상위법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역 축제에 대한 법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할 때 지자체에서라도 축제를 할 때 1,000명 이상 모일 거라 예상이 되면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최 측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협의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책임을 공방을 이렇게 서로 떠넘겨야 되는데 예.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날 일본에서도 한론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특별히 주최 측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근데 여기 보면 2011년에 한론 효고현에서 한론데이라고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경사가 있는 길을 움직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압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최 측이 없다 하더라도 예, 이 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벤트 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이제 지자체라든가 그쪽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예, 예. 협의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피해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도 있고 소방행정, 경찰행정 또 뭐 봉사단체 뭐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협력하는 평소에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만 이제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통 오승주 과장님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9도 있고 112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신속하게 출동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12로 사전에 이제 몇 시간 전부터 접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최초 이렇게 저희 119 신고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기 10시 15분 전에 저희가 신고가 됐었는데요. 예. 그 전에 한 10여 차례 정도 그렇죠. 112 신고가 이렇게 있어 왔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건은 출동을 안 하고 몇 건은 이제 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전북은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갖추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저희 119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지면 예. 즉시 접수하고 그다음에 관할 우리 소방서 직원들을 이렇게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119에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사 그 사건이 현장에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해결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최자가 없긴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행사 주최 측이 없더라도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하태경 교수님, 뭐 재난 안전 관리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도 중요합니다만 평상시 소방과 경찰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인회와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서로 원활히 좀 협조 체계를 갖추어서 미리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상인들이에요. 상인들하고 이제 그곳을 이용한 일반 고객들이 되겠죠. 일반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 상인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 책임을 지는 그 중앙 어떻게 보면 지자체라든가 그 담당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최일선에 있는 분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미 통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대책 회의도 있었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몰릴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를 했었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오승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2에 신고가 11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찰이 같은 날 우리 양대 노총에서 일어나는 그 시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적절한 가용 인원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 시위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최 측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10만, 20만이 모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정권에 대해서 상부에 대해서 크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마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권의 어떠한 그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첫 번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정권에 대해서 물론 적절히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복리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력 배치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인력 투입이 137명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사실 다른 현장에 더 많은 인력들이 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137명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가운데는 경찰 기동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전을 책임지고 그런 전문적인 이제 기동대인데 기동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상당한 부분들이 어떤 마약 단속이라든가 우리 청소년 범죄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인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찰이 32명, 수사가 50명, 교통이 27명 해서 이제 137명으로 나오긴 합니다. 자, 이 위급한 상황 압사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좀 구급대원들이 접근이 어려워서 또 구급대원이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도 구조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누구나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정 이후에 4분에서 5분 정도를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소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정지가 일어난 후에 4분이 경과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을 통해서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4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 119 안전체험관을 비롯해서 많은 현장 교육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심폐소생술 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린 사례도 있고 가까운 또 이웃을 살린 사례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동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아니면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아들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또 저희 상황실에서 그 심폐소생술을 저희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 지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저희 상황실에서 이렇게 보충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생활안전 교육을 일선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 중요한 교육 외에 반드시 심폐소생 교육을 반드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실시하여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CPR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족과 함께 주말에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물론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취재를 가긴 합니다만 알아야 될 걸 이건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태경 교수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는 학교 우리 학생들 신입생 오면은 매년 꼭 거기를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심폐소생술부터 그 탈출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거기 가면 정말 주차장도 넓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꼭 가족이 가서 한꺼번에 연습하고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하게 되면 자격증까지 주게 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필요할 때 그걸 제시하면서 자기가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반복된 참사 막을 수 없나란 주제로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명예교수와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오승주 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도 재발방지와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전북 도민안전실 김인태 실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역에도 분향소가 마련됐고 도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 속에서의 어떤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도청사, 시군청사에 조기도 개항하고 지금 합동 분향소도 마련을 해서 좀 많은 도민들이 조문을 하였습니다. 이태원 앞서 참사와 관련해 우리 지역의 가족의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신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집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 시점과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전라북도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전북 도민이 한 분이 있고요. 예. 전라북도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7분 해서 전라북도 연고자가 총 8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 이후에 가족 소재 파악하려고 신고 전화가 112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예. 보통 한 100여 건 정도 접수했는데 그렇군요. 그중에서 이제 한 건은 비보로 이어지게 돼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유족이실 텐데 피해자 장례나 유족 지원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지금 사망자 중에 6분은 도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요. 2분은 수도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사망자별로 도 그다음에 해당 시군 공무원이 각 한 명씩 2명을 전담 배치해서 원활하게 장례가 치를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장례비 같은 경우 제9 기금을 이용을 해서 유족당 1,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금 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트라우마 지원단 이런 심리 제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언론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도 함께 이 참사화하고 있고요. 네. 우리 도민들, 국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가을 지역 축제들이 많았는데 행사들이 많았는데 중단하거나 축소 취소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예, 우리 지역도 함께했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축제 행사에서 조금 고위험성이 예상되는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취소하거나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남은 행사도 그런 기조하에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 콘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안전점검을 했지만 긴급 안전점검을 추가로 더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관광객들 동선을 미리 체크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 이제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도 개장이 됐고 상당히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게 군중이 운집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주최 측이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 함께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미리 어떤 상인이라든지 또 주최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찰 행정, 소방 행정 또 일반 행정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협력 체계를 갖춰놓는 부분 이게 바로 안전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양에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파 관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련 매뉴얼도 해외에는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주최 측이 없는 행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파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을 하겠지만 저희 전라북도도 자체적으로 한옥마을이라든지 갱리단길이라든지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서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저희 안전실을 주관으로 해서 TF팀을 이제 바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라북도 차원의 그 인파관리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교수님 혹시 소방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게 좀 요구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김인태 실장님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요.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아까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어느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면 한옥마을 같은 데는 많이 사람들이 붐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떤 자원봉사 만약 정부에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각 대학교에 보면은 그 관련된 학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 학생들 이런 것들에 대해 체험도 할 겸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말이죠. 사실 이제 참사 현장에 있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또 TV를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갖는 불안과 슬픔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참사 상황을 여과 없이 담은 영상과 사진 SNS상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함께 좀 이런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댓글을 뭐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 행정에서의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 보면 상당히 그 참혹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초기에 그 모자이크 처리 안 되고 나온 것들이 계속 흘러다니면서 그 많은 충격을 가했고 또 왜 젊은 사람들 보고 거기를 놀러 갔느냐고 하면서 또 2차 가해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 슬픈 사건을 겪고 또 목숨까지 그렇게 잃는 이런 참사를 뭐 조롱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 혐오 사회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이나 뭐 가짜뉴스 이런 거 공유하는 행동은 도민들께서도 적극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더 짚어주실 부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에서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체가 있는 행사는 뭐 철저하게 좀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안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 다만 헬로윈 행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멍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기 전까지는 경찰이나 소방,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한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안전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도민안전실의 김인태 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용산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전북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 항상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준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그 이외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도움을 주실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의 정헌구 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 일어난 이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충격에 잠겨 있고요. 유족들 더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우선 뭐 정신의학회 회장으로서도 그렇고 부모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도 그렇고 더 참담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희생되신 분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관중들이 흥분하면서 많은 참사가 일어나는 이상군중 상태뿐만 아니라 이 할로윈의 특성상 분장도 하고요. 흥분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뭐 이런 상황이 실제 상황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심리도 사고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좀 사람이 들뜨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 분위기도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뜨게 되고 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또 이번 이태원에서처럼 좁은 그런 거리에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이게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옆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그곳 지리도 잘 모른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했을 때는 더 이게 당황을 하고 예.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직접 겪은 가족들, 생존자 모두 이제 이 외상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불안함, 우울함, 호소하는 일이 한 달 넘게 지속되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지금 희생자 가족분들 또 부상자 가족분들에게는 아마 정부적인 그런 개입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분들께서는 이제 뉴스나 동영상으로 접하게 됐을 텐데요. 예. 이제 사실은 그런 뉴스나 동영상을 보고 나서 며칠 한 4, 5일 정도는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게 이런 감정들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며칠 지나면 가라앉게 되는데 예. 그런 감정들이 지속이 된다거나 뭐 한 2주 이상 또는 이제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황이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증상이 재발이 되거나 악화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도에는 광역 정신 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예, 또 각 시군에도 다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가까운 병원에 정신건강학과 찾으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1577-019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가장 슬플 때 위로의 한마디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어떤 관심이 어찌 보면 이제 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할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마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주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개선이 됩니까? 예, 만약에 어떤 그런 사건 현장이라든가 트라우마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간접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이내까지 이제 지속이 되다 좋아지신다면 그거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개입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예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10대가 지금은 20대가 됐습니다. 이 10대, 20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겪은 이 세대들에게는 어찌 보면 슬픔이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상 매체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관련된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하는 부분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거나 그거를 뭐 SNS에 올리신다거나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노출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반복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본인께서 이제 각각 개인께서도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좀 평소보다는 좀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식 비판과 혐오 표현,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별히 더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희생된 분이나 다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을 좀 존중하고 좀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뭐 내일이 아니지만 서로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런 심리 상담, 심리 치료가 꼭 뒤따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조그만한 어떤 그런 남들의 어려움, 힘든 걸 보면 좀 같이 배려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 정원구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꼭 어떤 다치거나 어떤 충격이 아니어도 이런 참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하는 어떤 주변의 대원분들, 동료분들도 좀 많이 있고 어떻게 좀 치료도 좀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PTS 치료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설문지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지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을 분류해서 이 직원들은 1차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 전라북도 정신 건강 우리 복지센터에 저희 강사로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소정의 예산을 지불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상담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직원들은 정신과 가서 정식으로 또 진료받고 그 치료비는 현재 소방청에서 100% 이렇게 부담해주고 그 치료받은 인적 사항이랄지 이게 비공개로 이렇게 지금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고 저도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만 익산소방서 출신의 강현희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소방대원을 또 보호하고 함께하는 사실 우리를 배려하는 앞에 정원구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태현 교수님께서 안전 의식과 제도 인프라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시작부터 비롯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방대원, 경찰, 행정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분들도 한 가족의 또 가장이고 함께 또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강조를 좀 더 한번 해주신다면요, 하태경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직업 조사에 보면은 소방이 선진국에서 대부분 3위 혹은 5위 안에 든다 그럽니다. 그 정도 이제 소방이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라든가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재난이 났을 때 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데 소방관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일 자체가 직업이라고 꼭 얘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를 안전이라든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존경심 1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컵라면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예상 심리치료 관련해서 꼭 관련된 소방 경찰 그리고 그때 이제 피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지나가던 행인들도 거기에 그때 당시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그것을 우연히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우연히 봤을 때 상당히 그게 심리적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증빙만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 얘기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재해 구호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꼭 받으셔서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 슬픔에 더욱더 젖어드는 상황이고 세상이 왜 이렇지? 이걸 막을 수 없었을까? 얼마나 10대, 20대 물론 이제 30, 40대도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맞아? 2022년 맞아?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시작의 질서만 좀 잘 지켰더라도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구급과 오승주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하태경 교수님 오셨으니까 사실 이제 그 질서 속에서의 압사 참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기후 변화로 인한 뭐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인재도 있고 화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노동 현장에서의 뭐 사건 사고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할머니가 학교 갈 때마다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한 번은 할머니 차를 봐야 차를 조심하지 그러는데 근데 그 말씀을 어른이 돼서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된 건 있든 없든 조심을 해야 된다는 늘 말씀이셨어요. 그게 어른들은 그런 말씀들을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해주셨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조심해라는 말씀이 항상 자기 몸을 또 조심하기도 하지만 남의 몸을 또 늘 항상 배려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었던 것 같은데 구조국가의 오승주 과장님 정말 소방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일들 거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사고에서부터 모든 큰 대형 재난에까지 이렇게 대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가 제일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재는 전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재난의 영역에 소개해왔던 사항들이고요. 이 외에도 자연재난, 저희가 지금 재난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재난에 저희가 이 현장 대응 부서로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하는 부서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하여서 여기서 현장 대응을 하고 도민안전실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시스템을 함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통해서 119 상황실 도청에 있습니다. 예, 제 17층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TV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인 저부터도 이곳이 119 상황실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도움의 요청의 손길에 또 안내를 하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우리 도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119 상황실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협력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모든 사고나 사건들은 119로 제일 먼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신고를 받고 저희 이 현장 관련 직원들 출동시키고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서랄지 도민안전실이랄지 그 가까운 보건소랄지 또 이번처럼 이 재난 응급 의료팀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또 팀의 팀까지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하고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출동한 대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규모에 맞게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도 3단계까지 발령된 그런 상태로서 수습을 하였습니다. 예.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태경 교수님, 대학에서 이제 또 많은 소방 인력들을 이제 양성하고 있는데 소방방재학과에 들어오는 좀 학생 수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어땠어요? 우리 그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 이번 사건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을 텐데. 네, 그 소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1인 소방관 한 사람이 평생 63억인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연금까지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게 또 하나의 피해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소방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받을 때 자원봉사자니까 무료가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올 때도 적정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람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뭐 6, 7만 원 정도 준다라든가 예. 그러기 위해서 평소 계속 교육하고 분야 그리고 훈련을 관리업을 해서 이럴 때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그만큼 이제 정부의 예산을 갖다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소방인원 많이 늘릴수록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절한 인원하고 자원봉사자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학력 수준도 높고 전문 분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고 의식도 많이 높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사실 위기 시에는 우리 국민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사실 소방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응급조치만 해놓더라도 상당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것을 일반 시민들을 이용해서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부족한 늘어난 팔을 일반 시민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의료 지도를 CPR을 이렇게 좀 지도도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이렇게 통보해주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하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상황을 인계받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전달돼서 하는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속한 직원들이 약 한 3,000명 정도 되십니까? 3,459명 정도 됩니다. 예. 180만 인구의 안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수고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CPR은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요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위기사에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CPR을 실행할 때에는 압박하는 가슴의 위치가 저희가 말하는 명치 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명치 끝에서 한 3cm에서 4cm 정도 위에가 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가 돼가지고 그 위에
예. 이 위를 이제 우리 손에 손꿈치, 손과 팔이 연결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팔을 반드시 펴시고 내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 횟수는 30회. 네네. 30회 이렇게 압박하시고 한 세트가 그러면 30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네요. 30회 하고 저 2회 인공호흡 하고요. 압박하는 속도는 초당 2회 이상 정도 이렇게 속도로 해서 그럼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초간 압박을 하고 2회 그 인공호흡 실시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반복이 이제 실시를 통해서 깨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걸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119가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 때까지 실시하고요. 저희가 우리 심실 제세정기도 저희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소생할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전라북도에서 스마트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구급대원하고 병원에 있는 응급의료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하고 해서 이 말 그대로 협업을 해서 의료 지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지시하는 저희들이 심폐소생도 실시하고 의사들은 상황에 맞게 약물도 투여하도록 지시하면 현재 지금 약물까지 투여를 저희가 구급대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소생기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가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상대를 또 구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CPR을 교육을 통해서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느 상황에서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도 CP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태경 교수님, 앞에서 시작을 안전불감증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뭐 한 단어로 정리한다 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시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질서의식부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매뉴얼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마무리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경찰에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조사를 좀 철저해서 그 위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재발 방지가 재발해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인 조사를 할 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원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CPR 관련해서 그 가족에서 아빠와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 혹은 이제 그 반대로 아빠와 엄마 혹은 아빠와 딸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스킨십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화재나 폭발 또 시설 붕괴, 감전 등의 우려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의 오승주 과장,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